감사원이 지적한 잔류농약은 학교에 공급되기 전 사전에 검출됐고 폐기됐다는 의미다. 이거 아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지? 잔류농약 검사 하루에 100에서 120건, 연간 3만 건, 서울시 교육청은 연간 8,500건, 1,300여 개 학교에 한해서 7, 8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검사를 보면 하루에만 100에서 120건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3만 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교육청의 안전검사를 보면 1,300여 개 학교가 1년에 고작 7, 8건만 실시한다. 누가 봐도 당연히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잔류농약 검사가 더 철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야. 다른 논점으로 친환경유통센터는 하루에 그러니까 연간 3만 건을 검사하니까 잔류농약 검사가 철저하고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다 걸린다는 얘기고, 서울시 그 교육청은 8,500건만 검사한다. 그래서 철저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누가 봐도 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재료 공급이 더 안전했지만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를 학교에서 못하도록 막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거진 보수와 진보의 선거판에서 문용린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고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편파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바꿨다. 근데 실제 문용린 교육감의 식재료 구매 방법은 애들에게 더 위험하다. 이건 딴 얘기지.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이 지금 더 불안정한 급식을 하고 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의 잘못 지적 부분이야, 이건. 기존의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식재료는 친환경 식재료 의무 구매 비율이 있었다. 초등학교 70, 중학교 60. 문용린 교육감이 구매 방법 개선안을 보면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이 50%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문용린 교육감이 소위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더러 농약급식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옛날에 친환경급식센터 시절에는 그 친환경 식재료 의무 구매 비율이 있었다.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 근데 문용린 교육감이 되면서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을 50%로 변경하면서 이것도 의무가 아닌 권장 사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용린 교육감이 농약급식에는 더 많은 위험 요인을 끼쳤다는 얘기. 서울시 교육청을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 자체를 아예 없애려다가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나마 50%를 유지했던 거다. 그 채소들의 싱싱한 소리가 급식판 뭐 이건 딴 얘기고, 제대로 된 먹거리를 공급받아야 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정몽준 후보가 앞으로 친환경 급식 논란 더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 이 논란을 통해 친환경 유통센터와 문용인 교육감의 전자조달 방식을 비교하면 어느 게 안전한지 제대로 검증이 됐으면 한다. 정몽준 후보는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학부모 연수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알려줬으면. 이건 뭐야? 농약은 과학이다. 의약품, 동 등 그 이상의 엄격 관리되고 있음. 철저한 등록 및 사후관리와 상호 신뢰가 요구됨.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투명 경영, 원산지 표시,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학부모 연수 자료집. 이 얘기는 농약은 과학이다. 이 얘기는 농약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철저한, 그러니까 농약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 발언이, 이 자료가 나온 자리가 농약이 검출됐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농약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그 얘기 한 거죠? 예. 지금 문용린이 저기 그 학부모 교육청에서 저 자료집을 냈던 이유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농약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 얘기했단 얘기잖아. 내 잘못 알은 거야? 응. 자, 내가 지금 잘못 알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맞춘 거예요? 잘못 알은 거예요? 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얘기가 너무 어려웠어. 지금 저기 누구야. 이 아이엠 피터 글은 지금 그러니까는 정몽준이 농약급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원순을 공격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약급식 위험성은 문용린이 바꾼 급식 방법이 훨씬 더 위험한 거다. 도리어 박원순과 친환경센터에서는 3만 건을 검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글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논점이 지금 다른 건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몽준이 박원순의 농약급식을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는 1년 3만 건을 농약검사를 잔류검사를 하고 있고 문용린이 된다면 안전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안전검사 미실시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래 그 이전에는 그 70% 60% 의무 비율이 있었는데 문용린이 그 의무 비율을 없애려다가 서울시가 반대해서 그 없애진 않고 50%로 두 대 이걸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문용린 교육감 체제 하에 급식이 훨씬 위험하다라는 글이 지금 아이엠 피터 글의 주제이고 근데 이제 이 주제 중에서 이 주제 중에서 지금 이제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농약 검출량이 얼마냐 이 부분에 빨간 네모가 쳐진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이제 뭐 머루포도하고 저기 대청 중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는 아이엠 피터가 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 자료에, 그러니까 이노근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는 경희여고에 공급된 근대, 치커리, 시금치, 깻잎 이런 데에 기준치가 1인데 3.43, 2.0인데 2.1, 그 다음에 0.2, 0.5인데 0.8, 1.8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러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된 그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의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팩트였잖아요. 그죠? 이 잔류 농약이 검출된 거는 팩트야. 근데 이걸 검사한 게 이거를 소위 양양유통 하나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에서 공급을 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됐다는 거야. 이걸 중앙농산물관리원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유통센터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넘겼어야 됐냐?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로 넘겼어야 됐다. 그런데 안 넘겼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잖아. 잔류 농약이 안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요 밑에 머루포도하고 대청 중에서 빨간 네모 친 거는 요거는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위가 기준치 지금 이제 자료에는 6개가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중에 2개는 기준치 미만인데 갖다 올려놓은 거 붙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대, 치커리, 시금치, 깻잎 여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나온 건 맞는 거야. 그죠?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나온 건 맞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치라는 게 저기잖아요. 이게 무농약 수준의 그러니까 뭐 저농약이겠지 이 정도면 저농약 수준의 기준치인데
그 기준치를 넘어서서 저만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죠? 저걸 발견한 게 누구야? 저걸 발견한 게 그 중앙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산하 기관이 그 농산물 관리원에서 저 기준치를 발견했어. 근데 저 기준치를 발견한 걸 서울시에 통보했다 안 했다? 서울시에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감사원에서 저 내용을 감사자료로 감사원에서도 발표한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그걸 서울시에 시정조치 했어 안 했어? 서울시에 시정조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감사원의 감사자료는 누구를 감사한 겁니까? 저거는 지금 교육부 장관, 교육청, 그리고 농관원을 감사한 거야. 정부기관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해 놓고 저 잔류농약 검사한 결과를 왜 친환경유통센터랑 서울시에만 안 알려줬냐. 그걸 비판한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감사원이 서울시에다가 시정조치 명령 안 내렸다. 이 시정조치라는 건 서울시가 뭐 잘못했을 때 시정조치를 내리는 거잖아. 그죠? 서울시에서 감사원 자료에서 서울시에다가 시정조치 내린 적이 있다 없다? 자,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잔류농약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게 논리가 되게 복잡한데 되게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쟤네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데 자, 잔류농약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어디서? 농산물관리원에서 정부기관에서 정부산하기관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했는데 잔류농약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통보해야 돼요? 서울시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해야 되죠. 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857개 학교에다가 농산물을 공급한단 말이야. 근데 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굉장히 많아.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공급받아서 그 중에서 그걸 이제 각 학교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받는 많은 업체 중에 문제 업체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영농하고 그 다음에 양양유통하고 보은농산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 있는 업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친환경 업체들 중에 불량 유통업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불량 유통업체로부터 그 불량 유통업체를 어떻게 해야 돼? 서울시 친환경센터에 알려줘서 거래를 끊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농관원에서 그걸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농관원을 믿고 그런 잔류농약 검사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불량 유통업자들, 즉 잔류농약이 나온 업체들 물건을 공급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는 누구의 가해를 입은 피해자냐? 농관원의 가해를 입은 피해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산물관리원이 농약업체를 발견했으면 이걸 친환경유통센터에다가 알려줬어야 됐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가 불량업체로부터 물건을 사고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한 거잖아. 그러니까 친환경센터도 피해자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서울시에다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안 내렸다? 서울시가 뭐 잘못했으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죠. 감사원이. 감사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 내렸다? 어이 노학문 박원순이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 그런 적 없다니까? 노학문이가 지금 한글을 잘못 읽은 거야. 막 크크크 읽으면서 박원순이 잘못을 인정했다는데 그건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야. 잔류농약이 발견됐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지. 너가 한글을 잘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잔류농약이 발견됐다 그걸 인정한 거라니까. 농약이 발견된 건 맞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농약이 발견된 거는
다 사전에 폐기 처분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견 못한 게 들어갔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서울시도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서울시에다가 시정명령을 못 내렸다고. 서울시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박원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식재료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뭐라고요? 이번 문제는 박원순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잘못한 건데, 그리고 감사원에서 시정조치 명령도 안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이건 내가 시장으로서 100% 막아내지 못한 걸 반성했다고. 그게 박원순이 뭘 자기가 직접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령 박근혜는 자기가 선장에 선박안전 규제 의무를 규제 풀으라고 지시를 내려갖고 해수부에서 그 규제를 없앴잖아.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잘못이잖아. 규제를 풀라고 지시를 내렸어. 그래서 그 규제 풀란 지시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제를 없앴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박근혜 지시에 따른 거기 때문에 박근혜 잘못이지. 근데 박근혜가 자기가 그거 잘못한 거라고 인정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박원순은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스스로도 하고, 환경보건원에서도 하고, 친환경센터에서도 3만 건을 검사하고 계속 검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묻은 식재료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지만 100% 못 막았다고 반성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박원순이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거는 농약급식의 책임지라고 집행해야 된다. 농약급식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는 반대 안 해. 근데 그거는 만약에 박원순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당신들이 선거법 위반이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농약급식은 누가 더 문제야? 문용린이 더 문제인 거잖아. 이해가 돼? 문용린 체제가 지금 농약에 대한 농약 검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안전성 검사를 미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약급식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면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 즉 검사하고 있지 않은 문용린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뜬금없이 박원순을 비판하면 그거는 박원순이 마치 농약급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그거 선거법 위반이야. 정몽준 후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감사원 자료에서 서울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죠? 그거 허위사실로 징역가. 그 표현을 듣고 국민들이 오해를 해도 그거 허위사실로 법정 구속될 사안이야. 알아? 뭔 말인지 알았지? 예. 박원순의 잘못이 정확히 뭔지를 찾아내야 돼, 니네들이. 박원순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게 뭐야? 박원순이 언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박원순이 나경원 1억 피부과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어? 박원순 입으로 언급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이번 건은 정몽준이 직접 박원순 시장을 그 토론회에 나와서 언급한 거고, 그 나경원 피부과는요, 시사인 기사로 나온 내용이야. 시사인 기사로 나온 내용을 우상호라는 우상호라는 캠프 사람이 그 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물어본 거야. 그걸 갖다가 박원순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그거는 우상호라는 국회의원이 그때 강용석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잖아. 그 나경원 캠프 쪽 사람들이 나경원을 지지하는 강용석과 그 기타 일당들이 매일매일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그러니까 그때 우상호가 그 모 신문, 모 일간지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대답 없이, 정확한 해명 없이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걸 가지고 박원순이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박원순이 언제 나경원 1억과 피부 얘기했어? 아니 1억 피부과. 박원순이 1억 피부과 얘기한 거 있어? 이번엔 정몽준이 직접 감사원 감사자료라고 들고 나왔잖아. 그 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강용석이요. 박원순 아들이 뭐 병역 기피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멀쩡한데 뭐 공공근로로 뺐다.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박원순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조국 교수의 특별 혜택을 받아서 특혜로 법학과로 전과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뭐 이 대기업 인테리어를 독점했다.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했었어. 그거 다 허위사실이었잖아. 박원순 아들 MRI 기록 그거 세브란스에서 인정해줬어요. 그 당시에 강용석이 막 주장을 했어. 그 다음에 뭐 하버드 학력 위조, 서울대 학력 위조 막 이런 것도 막 강용석이 주장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용석이 하버드 갈 때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추천장을 써줬어. 강용석이 자기가 뭐 하버드대 한국 동문회장이라면서 박원순이 뭐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강용석이 하버드 대학을 갈 때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누구 추천을 받았냐? 박원순 추천을 받고 간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원순이 하버드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초청을 받고 가서 이제 연구를 했었던 건데, 그걸 갖다 객원연구원인데 그거를 학위라고 거짓말했다. 근데 박원순은 학위라고 한 적이 없다했던 거야. 박원순을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초청을 해서 가서 1년 동안 하버드대 1년인가 2년 동안 거기서 객원연구원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거기 이제 한국인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계 교수였나 한국인 교수였나가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하버드 대학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객원연구원으로 박원순 초청해달라고 박원순을 청구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럼 하버드 대학은 어떤 거냐? 어떤 학자가 자기가 어떤 걸 연구하기 위해서 객원연구원,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객원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불러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정의 지원금을 주면서 그 하버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연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자료들도 다 갖다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지원해 주는 거야. 그게 하버드의 객원연구 제도라는 거야. 근데 그 객원연구원으로 박원순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연구를 했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하버드대에서 저 사람은 누군데 왜 맨날 도서관에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주 유명했다는 거 아니야. 박원순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게. 그래가지고 하버드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갈 때는 반드시 한국인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의 저기를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강용석도 박원순의 추천을 받고 하버드대를 갔다. 그게 나중에 하버드대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거 자료 공개해갖고 밝혀진 거잖아. 예. 그 다음에 박원순 아들의 군면제 이야기, 그걸로 강용석이 얼마나 괴롭혔어. 근데 그것도 이 박원순 아들이 처음에는 괜찮을 때, 대학교 초에는 괜찮았는데 뭘 하다 다쳤대나 그랬나봐. 그러면서 허리에 디스크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아파서 원래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허리가 아파서 나와서 MRI 찍고 공익으로 변경이 됐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하여튼 그래서 공익으로 원래 현역으로 가려다가 못 갔어.
현역으로 가려다가 못 가고 공익으로 판정이 난 거야. 그래서 공익근무를 한 거죠. 근데 그 공익근무를 마쳤어. 근데 이 박원순의 아들의 허리가 MRI가 그걸 뭐라 그러니? 디스크가 아닌데 디스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뭘 주장했냐 하면, 그때 한나라당 무슨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공천받은 어떤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그 MRI가 이상하다, 그게 박원순 아들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 기억나요? 그 당시에 무슨 의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 무슨 의원 됐어. 그 사람이 박원순 아들의 MRI가 이거 박원순 아들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의혹으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강용석이 막 물고 늘어진 거야. 그래서 박원순 측에서 어떻게 했냐. 그때 이제 박원순 아들이, 근데 사실 디스크라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나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단 병무청에 낸 MRI를 딱 받고, MRI랑 똑같은 거 사본을 MRI 찍은 데서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어본 거야. 병무청에다 낸 거하고 이거하고 상태가 어떤지 비공개로 찍어봤더니 여기서 똑같이 나온 거야. 병무청에 낸 거랑 똑같이 이제 작은 병원에서 MRI 결과가 나온 거야.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박원순 아들을 데리고 세브란스로 간 거지. 세브란스로 가서 다시 공개적으로 의료진과 기자들 대표단 풀 구성해서 들어가서 보는 앞에서 MRI를 찍은 거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MRI를 직접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해서 병무청 MRI가 박원순 아들께 맞다라고 공인을 해준 거야. 그게 10명이 MRI 찍을 때 들어간 거야, 같이. 유리병 바깥에서 같이 찍고, 그걸 의사 5명인가가 대표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의사 5명이 이렇게 찍은 MRI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뭘 했는 줄 알아? 그 MRI 찍은 게 박원순 아들이 아니다. 그 MRI 찍은 게 박원순 아들이 아니라고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 그러면서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확인한 기자랑 병원 의사들이랑 전부 등신이냐? 들어간 기자하고 의사가 10명이고요. 바깥에 대기한 기자가 수십 명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딸의 전과제도는 서울대만이 갖고 있는 제도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서울대 전과제도가 왜 있냐? 그랬더니 박원순 딸이 그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원래 다른 학교는요, 의대 법대 몇 개 과는 안 된대. 전과가 안 돼. 근데 서울대만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옛날부터 그렇게 전과로 법대 나온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있는 집 자식들이 어떻게든 서울대에 발걸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법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과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 전과가 됐는데, 근데 그 딸이 미술과로 들어갔다가, 미술보단 자기는 미술사학인가 뭔가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 자기는 인문학에 관심 있다, 이래갖고 법학으로 간 거야. 전과를 해서. 그게 박원순의 도움도 없었고, 왜냐면 박원순이 서울대에 인맥이 없어. 유일한 인맥이 조국 교수인데, 그때 조국 교수는 해외에 가 있었어, 교환교수로. 그런데 이제 박원순하고 이 딸하고를 엮으려고 그때 조국 교수가 법대 로스쿨 교수로서 특혜를 준 거다. 조국 교수가 특별히 점수를 많이 줘서 간신히 법대로 전과됐다라고 소문을 쫙 낸 거야. 그래갖고 조국 교수가 자기가 그 기간에 해외에서 근무했다는 증명서를 내보였잖아. 자기가 해외에서 교환교수로 가 있었던 그거를 교환교수인가 뭔가 그 외국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막 보여주는 바람에 그것도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 원래 미대에서 법대로 가는 게 쉬우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있는 이유가 뭐냐? 원래 그렇게 그 법대 아닌 데로 들어간 애들이 법대로 가는 창구가 서울대는 있었던 거야. 왜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 있는데 또라이들 있지. 응? 서울대 법대 졸업했는데 서울대 법대 졸업했다라면서 막 국회의원 하는데 이상한 또라이들 있잖아. 걔네들이 무슨 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돼. 응. 걔네가 무슨 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하여튼 하여간 그래서 하여튼 이 누구니? 그리고 중요한 건 박원순 딸은 미대에서의 성적보다 법대 성적이 높았대요. 박원순 딸은 미대에서의 학점보다 법대 학점이 더 높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체질적으로 법대인데 이제 미대를 들어갔다가 법대로 이제 옮긴 거지, 자기 전공을. 하여튼 뭐 그랬다는 이야기.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번에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에다가 시정조치 명령 내리지 않았다, 서울시한테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감사원 발표가 어제 있었다는 거야. 그죠? 이게 지금 이 농약급식 논쟁이 지난주에 벌어지면서 감사원에서 31일에 입장을 발표했다는 거야. 서울시에다가 시정명령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이게 변희재 씨가 감사원에다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공개 질의를 해갖고 답변으로 나온 거래. 감사원이 이 농약급식 문제는 농약이 검출된 건 맞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 잘못이 아니다, 그 입장이 나온 게 변희재가 감사원에다가 입장을 발표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야. 공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서울시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변희재 대표의 별명이 변희재 요정설, 마법을 일으켰다라는, 그래서 변희재 요정설이 어젯밤에 네티즌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됐다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변희재 요정님에 대해서 쓰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원에다가 서울시가 잘못한 거잖아 라는 입장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이건 이제 교육부 장관이랑 교육청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답변이 나온 거지. 교육부 장관하고 그 농관원이 왜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의 미비다, 그런 이제 마지막 문용린을 위한 변명의 창구를 만들어 준 거죠. 제도 미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더 해보면, 자, 지금 이 농약급식 얘기가요, 농약급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퍼져 있어. 근데 오프라인상에 가가지고, 오프라인상에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약급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학부모들도 별 관심이 없고, 농약급식 얘기에 학부모들도 별 반응을 안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러니까 그 농약급식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농약급식 얘기하는 게 누구냐? 댓글 부대야. 그쵸?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농약급식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농약급식이 왜 근대에 1만 나와야 되는데 3.43, 치커리에 2.02에 나와야 되는데 2.1, 시금치에 0.2 나와야 되는데 0.8, 또 이 깻잎에 0.5 나와야 되는데 0.6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다, 야, 근데 깻잎 다 씻어서 해.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거야. 엄마들이 이게 막 학부모 젊은 엄마들을 이제 노린 건데, 젊은 엄마들이, 야, 근데 깻잎 다 씻어서 해.
저 정도는 다 씻으면 없어져. 그래가지고 농약급식 얘기가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계속 농약급식 얘기가 있어. 왜일까? 왜? 자, 왜 그런지 좌익효수가 활동하다 걸렸어. 예. 왜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댓글이 계속 발견될까? 왜 이 농약급식이 관심들도 없는데 계속해서 농약급식 이 이야기가 나올까? 좌익효수가 활동한 게 딱 걸렸어요. 왜 이 농약급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자, 이게, MBC의 박문진 이사가 박원순 비방 일베글을 퍼날랐다는 얘기야. 이 기사 제목은 뭐요? MBC의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라는 사람이 박원순을 비방하는 일베글을 퍼날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여당 추천 이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일베글을 지속적으로 퍼나르고 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차기환 이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베, 수컷닷컴, 뉴데일리 등의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30일 현재까지도 퍼나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박문진 이사를 하나? 댓글 부대였던 거야. 댓글 부대.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차 이사는 박원순 시장 후보에 대한 비난글을 주로 퍼날랐다. 차 이사는 30일 박원순 무상급식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라며 무상급식을 핑계로 친환경 급식센터를 만든 후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인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이사는 이 트윗과 함께 일베 글의 주소를 붙여 넣었다. 자, 이 일베 글은 30일에 올라온 것이다. 작성자 좌익효수는 서울시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로 시중가보다 30에서 50% 비싼 가격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풀무원으로 납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캡처하면서 풀무원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아버지 풀무원 농장을 이어받아 창업한 회사다. 무상급식 한다면서 수의 계약을 통해 좌파 회사에 비싼 돈을 주고 납품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은 무상급식이라는 허울좋을 명분을 통해 어쩌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또 확인할 게 있죠. 여러분 일단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자, 뭘 신중해야 되냐 하면 일단 좌익효수 어디서 많이 듣던 좌익효수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검색 좌익효수를 검색을 해서 좌익효수가 누구냐 를 확인을 해야죠. 1단계 좌익효수가 누구냐.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효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후레 망치 망보 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년이죠. 신치를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일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디?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 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게 좌익 교수야. 그런데 그 좌익 교수가 활동을 했고 그걸 MBC 박문진 이사가 퍼돌리다가 딱 걸린 거야. 여전히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번 뉴스가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이게 지금 여전히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 국내 정치에, 특히 선거에, 이번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DC 인사이드의 좌익 교수랑 일간 베스트의 좌익 교수랑 다르다라고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면 일단 잡고 보자고. 일단 저기 일베 좌익 교수도 잡고 봐. 일단 DC 사이드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인 거 알잖아. 근데 지금 아무 처벌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또 댓글 달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뉴스예요. 박근혜 때도 그렇게 저질 기사를 퍼돌리면서 문재인을 막 비방하고 허위사실로 문재인을 비방하고 NL을 팔아먹었다고 비방하고 대통령 후보부터 일배충 저 개새끼들까지 계속 다 그랬잖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농약급식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요. 이거는 지금 지난 대선 박근혜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문제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누구니 원세훈 재판 과정에서 원세훈이 대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선거 때도 국정원에서 개입했다는 얘기 했었잖아. 그 관련 기사 찾아봐봐. 그 관련 기사 있어요. 자, 지금 이번 선거에도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야, 이거 지금. 그죠? 지금 이 농약급식 논쟁을 누가 주도한다?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농약급식 이야기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면 저 일간 베스트 좌익 교수하고 국정원 좌익 교수하고 둘을 데리고 나와서 비교해봐봐. 그럼 믿어줄게. 둘이 다른 사람인지 확인 좀 해보자. 국정원 좌익 교수 그게 저 일간 베스트 좌익 교수가 아닌지 니네가 인증해봐. 그럼 믿어줄게. 왜 도대체 국정원 좌익 교수를 처벌을 안 해? 지금 구속시켜놨으면 저 좌익 교수는 내가 국정원 좌익 교수가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좌익 교수는 국정원 좌익 교수라고 생각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망치 부인 생각이 맞다. 망치 부인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엄지손가락. 이번 선거에도 지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특정 야당 후보를 비방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공권력의 관건 선거예요. 이 관건 선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고 대통령 탄핵 사유야.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인데 이 지랄이야. 지난 2010년 선거 때는 국정원이 그랬다는 걸 몰라 했을 때고 작년에 국정원이 그런 짓거리 한 거 증거가 다 나왔는데 어디서 또 이 짓거리야 지금. 도대체 왜 안 잡고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또는 뭐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처리한다며. 그게 공권력이라며. 같은 편이라서 안 잡는 거야? 아니면 지시한 거야? 지시한 게 아니면 구속을 시켜. 나 이거 할 말 많아.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어머 내가 4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랐으니까 잠깐. 네, 아까 하던 이야기. 어떤 네티즌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되면 커피를 쏘겠다 라고 트위터에다 썼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죄 판결 받았대요. 예. 근데 뭐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통닭 싸겠다 뭐 이렇게 구속까지는 안 됐을걸요? 구속은 안 되고 유죄, 벌금형이었을 거야. 그거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을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썼어. 자기가 선거 때 정권 교체되면 커피 쏘겠다라고 트위터에 썼다. 그리고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뭐 기부를 약속하고 뭐 통닭을 쏘겠다. 그거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 근데 진짜 누구예요 그게? 그 기사가 나왔어? 기부 약속한 후보가 있어요? 어떤 후보가 기부를 약속했다는데 그 기부를 약속한 후보가 있어요?
어디에?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져 있나요? 정확하게 뭐라고 기부한다는 거야? 기사가 널렸어요? 뭐라고 찾으면 돼? 정몽준 기부 이렇게 쓰면 돼? 자, 정몽준 기부 약속 논란,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 해석 착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기부 약속 논란, 선거법 위반 의혹, 당선되면 기부 약속. 정몽준 기부 약속 선거법 위반 논란. 자, 일단 그러면 뭐 믿을 만한 언론사가 자, 뉴스 더보기 해서 웹툰 작가 윤서인 정몽준 되면 치킨 쏜다 했다가 신고당해. 이것도 유죄겠죠? 정권 교체되면 커피 쏜다 해서 유죄 받았으니까 요 웹툰 작가도 이거 신고 당할 이거 유죄 판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정몽준 되면 치킨 쏜다 요걸로 지금 물타기를 한 거구나. 야, 최신순으로 바꾸니까 전부 다 정몽준 되면 치킨 쏜다 이걸로 바꿔놨네? 근데 핵심은 정몽준 기부 논란인데, 예. 이 웹툰 작가 치킨 논란으로 물타기라는 거야, 지금. 예. 자, 정몽준 기부 약속 논란,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 해석 착수. 자, 만약에 이 선관위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 선관위가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시청자가, 일반 국민이 정권 교체되면 커피 쏠게 해서 유죄 받았다며. 그런데 정몽준이 기부 약속한 거는 처벌 안 한다면 중선관위장이 법을 법대로 집행 안 하는 거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 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남 테헤란로에 창업학교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 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가 선거기간에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정몽준 후보가 투표율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자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되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커피 쏜다에 커피의 액수와 정확한 대상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 나왔죠? 네, 이름은 곤란하죠.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앞으로 선관위에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선거구민. 자, 서울시 시민이면 이거는
선거에 바로 연결되는 거죠. 예, 정몽준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실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 자, 선관위가 이거를 기부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커피 쏜다 유죄 판결, 커피 쏜다 유죄 판결, 그것 좀 그거 트위터에 있던데. 정권 바뀌면 그 내용이 뉴스로 나온 건 없나 보네.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트위터에 쓴 건데, 예. 그 정권 바뀌면 커피 쏜다. 자, 요거 검색되는 거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 자, 그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쓴 내용이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그런 선거 보신 분, 나도 이거 저기 카톡으로 받았는데, 예. 카톡으로 받은 건데,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되게 있었는데 변희재 요정설 전에 전남진이라는 사람인데 언급할 수준의 사람은 아니지만 선거 당사자가 기부 약속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논란이 있군요. 논란 종식시켜 드릴게요. 일반 유권자인 저는 정권 교체되면 커피 쏘겠다는 트윗했다고 선거법 위반 유죄받았습니다. 예. 이 전남진이라는 사람이, 예, 전남진이라는 사람이 정권 교체되면 커피 쏘겠다라는 트윗했다고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1항은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예. 일반인이 트위터에 그렇게 쓴 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후보가 자기가 시장이 되면,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되면 내가 커피 쏜다 트위터 올렸다가 고발당해. 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커피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힌 커피 전문점 주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분인가, 전남진 씨가 이분인가 봐요. 그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해 팔로워 17,581명에게 음식물 제공 의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전 씨의 트위터 팔로워가 17,581명으로 그 수가 많고 트위터의 특성상 팔로워가 리트윗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트위터를 통한 제공 의사 표시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30조는 투표를 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투표를 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선관위는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흑색 선전 등의 선거 범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 사실이었네요. 예. 실제로 커피 쏘겠다라고 얘기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네. 예. 저거 유죄 판결을 받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 사실이야. 그러니까 전남진이란 사람이 트위터에 밝힌 자기가 커피를 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게 사실이네요. 그죠? 사실이고, 그렇다면 일반 커피 전문점 사장님이 기분 좋게 자기가 문재인이 되면 그 커피 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딘지 모르잖아, 정확히.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됐어. 약속을 했다고. 예. 그러면 전국에서 뭐 17,000명이 다 가면, 그래서 2,000원짜리 커피 마시려고 몇만 원 드리고 기름값 드리고 간다고? 그런데도 저 사람이 유죄 판결이 됐어. 자, 그렇다면 선거에 당선되면 복지기관에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더라고요 라는 표현은 아까 뭐에 해당이 되냐 하면 그 의사를 밝힌, 예, 뭐라고? 제공의 의사를 표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예,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예, 재산상의 이익이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자, 선관위가 저게 공개적으로 그랬다며.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잖아. 와, 박수치고 이런 게. 어떻게 하나 봅시다.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본 선거 기간도 아니고 예비 선거 기간을 시작하기 전날, 정확하게 경선이 내일부터 경선 기간인데 오늘 내가 발언했다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3월부터는 예비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예비선거 기간에 해당한다라는 말로 나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3개월 징역, 10년 동안 선거권을 뺏었어요? 나는 피선거권은 상관없었어. 투표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투표권을 뺏었다니까? 자, 저 커피 전문점 사장님은 문재인 되면 커피 쏜다. 그걸로 유죄 판결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정몽준 되면 치킨 쏜다. 그 웹툰 작가도 유죄 판결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유죄 판결이라고 하면 벌금형 정도 되는데요. 벌금형이면 5년 동안 투표 못합니다. 벌금형이면요 5년 동안 투표 못해요. 벌금형은 5년 투표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투표를 못해요. 예. 자, 그러면 내가 사실을 적시해서 내가 10년 동안 투표 못하는 형벌에 처해졌다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다라는, 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댓글 나왔죠? 거기다가 댓글은 나오지 않았다. 어떤 보도도 없었어요. 그러면
박근혜는 누구한테 보고를 듣고 발언한 거야. 이게 이 허위 사실로 날 법정에서 가둘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직접 들었다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가 허위 사실인데 허위 사실을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죄라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들은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잖아. 허위 사실을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돼. 또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 윤상현 전부 다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돼. 10년 동안 출마하면 안 돼. 그죠? 그죠? 근데 나는 실제로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하질 않았어.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하질 않았고 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유죄 판결한 것도 아니고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 그랬어.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거야.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고. 날 고발한 사람은 끝까지 뭐 탄원서 안 써줬지만, 예. 내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고 날 고발한 사람은 끝까지 탄원서 안 써줬어요. 나 풀어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나한테 무슨 사과문을 써서 올려라. 사과문을 써서 공개하면 뭐 탄원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그냥 나는 8개월 살고 나가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이 검사가 증명을 못 해가지고 허위 사실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하고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피해자하고 내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죄로 10년 동안 투표를 못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네. 예. 장군님 만세? 요즘에 그냥 이놈의 탈북자들이야. 어디서 장군님 만세야? 그때 당시에 11월 16일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나오면 죄 풀이를 해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 가뒀겠지. 어쨌거나, 나는 그래서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놈들은 왜 다 무혐의 처리 내렸을까? 박근혜 대표적이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허위 사실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거, 정치 개입 댓글 단 거 증거 1976개 나왔죠? 예.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 개입 댓글 1976개 나왔어요. 그죠? 예. 박근혜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말한 겁니다. 선거 기간에 후보를 비방하면서 문재인더러 사과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원래 사실적시 후보 비방죄 유죄 받은 사람은 주로 누구냐? 뭐 어떤 후보한테 너 부인이 옛날에 바람 폈지? 뭐 이런 얘기를 공개해가지고 그게 개인의 사생활 그러니까 A 후보자가 B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에 바람 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 선거운동 중에. 그럴 때 이 A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 된 거야. 후보자 비방죄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생활이고 밝히면 안 되는 부분인데 밝혔기 때문에 나는 공개적으로 한 내용, 언론에 나온 내용만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난 후보도 아니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크대. 그러면서 날 처벌했잖아. 그러면 이번에 박원순 농약급식 검찰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 압수수색 이거 징역 8개월형이다. 이거 징역 8개월에 때려야 대한민국 법정이 공평한 거지. 언론으로서 영향력이 큰데 박원순 농약급식을 박원순이 했어? 문용린이 한 거지? 거기다가 검찰 친환경 유통센터 압수수색과 별개의 문제야. 친환경 유통센터 압수수색은 오세훈이 심어놓은 센터장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한 건데 그걸 그렇게 기사로 뽑았어.
그러면 이거는 그 언론사 사장이 구속돼야 돼. 8개월. 징역 8개월. 공평해야지 법이. 어느 나라나 법을 상징하는 법관들의 그 배지나 법을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이 뭐냐? 저울이에요. 그 저울도 특히 법의 여신은 법을 상징하는 그 여신의 상이 있는데 그거 뭐냐? 눈을 가린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어. 그게 뭐냐? 눈을 가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리고 철저히 법에 따라 평등하게 판결한다는 뜻이야. 그게 법관의 상징이야. 그러면 커피 쏘겠다고 해서 유죄 판결 받았으면 정몽준도 유죄 판결 나와야 되는 거고 치킨 쏜다도 유죄 판결 나와야 되는 거고 그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 평등한 거잖아.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는데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윤상현, 김무성, 권영세 전부 10년 동안 출마 못하게 해야 되잖아. 선거법 위반 처벌해야 되잖아. 왜 다 무혐의야? 대한민국 법은 새누리 무죄. 대한민국 법은 새누리는 무죄. 새누리 아니면 유죄야? 새누리는 무죄. 국민 유죄? 새누리당 출신들은 뭐 정부나 새누리당이면 무죄. 나머지 국민은 유죄?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치킨 약속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몽준의 기부 약속 어떻게 처벌하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 언론사 이거 박원순 농약급식 검찰 서울시 친환경센터 압수수색 그 제목으로 뽑은 내용에 대해서도요. 이거 선관위에서 징역 8개월 때리나 보자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하면 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직업이 뭐냐고. 나더러 직업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는 자칭 주부라고 그래. 근데 법원에서 언론인이래. 언론인의 말은 신중해야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대. 그럼 씨발 채널A TV조선은? 채널A TV조선은 어떡할 건데? 나 그래서 법정 언론인이야? 나는 법정에서 인정한 언론인이야.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방송사업가래. 내가 국세청 지정 방송사업가야.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야. 예. 그 이석기 변장 도주라고 보도한 거에 대해서 그 TV조선 사장 징역 8개월 살아야지. 안 그래? 그거 자막 4시간인가 나갔잖아. 이석기 변장 도주. 이석기가 변장 도주 안 했는데 변장 도주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그럼 징역 8개월 때려야지. 나를 개인 사업가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방송인이다. 예. 그래갖고 나의 직업이 국세청과 법정은 언론인 내지는 방송인이라고 봐. 나는 주부라고 보는데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다른 일반인보다 더 비싼 비율로 내야 되고 내가 저기 뭐 건강보험료 와 나의 재산이 실제 내가 대출금이 1억 6천이다? 대출금 1억 6천이고 우리 아파트값 2억 8천이야. 그럼 내 실재산 1억 2천이다. 그런데 나의 재산 1억 2천과 그리고 그 저기 뭐니 아프리카 별풍선 소득 그거 저기 1년에 연소득 1,000만원으로 자기네들이 잡았다는 거야. 1,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나의 건강보험료 얼마? 21만원. 연소득 1,000만원에 저기 1억 2천짜리 집 있다고 건강보험료 21만원 내래 나한테. 자 이건희 재산 13조야. 나보다 10만 배 많아. 그 다음 이건희 1년에 주식 배당금 1,100억이야. 나보다 연소득 10,000배 많아.
그런데 이건희의 건강보험료는 뭐요? 자, 나보다 재산이 10만 배 많고 연소득이 10,000배 많은 이건희, 나는 건강보험료 21만원, 이건희는 얼마? 220만원. 그 내가 왜 나는 건강보험료가 21만원인가요? 라고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봤더니 재산과 소득을 공평하게 따져서 21만원이래. 그러면 재산과 소득을 공평하게 따지면 이건희 건강보험료는 10,000배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00배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 행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부자들에게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말이 되냐고. 건강보험에 무슨 상한선이 있어. 가난한 서민한테는 대출금이 많다라고 내가 대출금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갚는 사람이야. 대출금이 많은 거는 그래도 재산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희 10만 배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나라 법이 부자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래.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서, 권력자를 위한 법이라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국민은 유죄, 지들은 무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21만원을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면 좋아, 나 건강보험료 21만원 낼 수 있어. 그거 내도 굶어 죽진 않아. 그럼 이건희도 10만 배, 10,000배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자들은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얼마 이상 안 내는 걸로. 이 씨발 진짜 웃기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아무나 투표해서 그래. 아무나. 예. 아무나 투표해서.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 그러면 몇 번이 꼭 당선되잖아. 아예 그래서 무투표 당선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투표하고 그런 식으로 뽑아주니까 당선이 유력한 후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야. 서울도 마찬가지야. 왜? 유력 정치인 있잖아. 선수 높고 유력 정치인. 아, 얘는 당선될 것 같다. 그런 사람한테 쟤네들이 로비를 하는 거야. 재벌들이 로비를 해요. 좀 선수 높고 권력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로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로비를 하냐? 후원금을 줘요. 후원금. 후원금을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500만원이 최고액이야. 개인적으로 500만원밖에 법적으로 못 줘. 그러니까 아는 사람 동원해서 500만원씩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 일부러 그 회원한테 10만원씩, 그 의원한테 10만원씩 그 후원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몰아주는 거예요. 결국 부자들이 돈으로 정부를 사는 거야.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사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거야. 여러분, 작년에 올 2월 달에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세금 폭탄? 작년까지는 세금을 어떻게 냈냐 하면 재작년에 그러니까는 전전년도 그러니까는 그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2,800만원 이상이면 2,800만원 이상이면 그 비용을 뭐 소득의 60%까지는 그 비용으로 쳐줘. 이 사람의 들어온 매출의 60%를 소득으로 쳐주고 나머지 40%를 실소득으로 본 거야. 그게 이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들어선 다음에 세금 기준이 바뀌었어. 2,800도 2,400으로 낮추고, 여러분 2,800에서 2,400이면요 몇 분의 1이야? 4, 6이 24, 4, 7이 28. 7분의 1이야. 7분의 1이 내려갔어. 그 다음에
그 2,400 이상의 소득인 자는 비용을 30%만 인정한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줄은 사람인데 실질 소득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줄었단 말이야. 그런데 비용을 재작년에는 6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걸 30%만 인정해 준다는 거야. 나머지를 일일이 증명을 해내래. 근데 또 일일이 증명을 해냈잖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대. 방송하느라고 쓴 게 맞다라고 증명을 해서 갖다 냈는데 그래도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준대. 그래서 결국 실소득이 1,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실소득이 600만원 이상 늘은 걸로 나와. 실소득이 1,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실소득이 600만원 이상 늘은 걸로 아니야 1,000만원 이상 늘은 걸로 나와. 기가 막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에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은 거야.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나 같은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이 폭등해버린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 이명박이 2008년에 부자들한테 22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어. 법인세, 종부세를 22조 원을 깎아준 거야. 그때 막 반대를 했어.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지금 22조 원을 깎아버리면 그만큼 국가 지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명박이 뭐라 그랬냐. 지금 세수입이 넘친다. 돈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한테 22조 원 세금을 깎아줬어. 걔네들은 22조 원 깎아줘도요. 걔네들 22조 원 내 10배를 내도요. 남아도는 애들이야. 22조 원보다 10배를 더 세금으로 내도 남아도는 애들인데 세금을 22조 원을 깎아준 거야. 그래놓고 그 수입이 모자라니까, 국가로 세수입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기름값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그 지랄한 거야. 그래놓고 이명박 때는 세금을 대놓고 못 올렸어. 근데 세금을 대놓고 못 올렸는데 박근혜가 세금을 올린 거야. 부자 증세. 그러면서 얼마 올린지 알아요? 이명박이 깎아준 게 얼마? 22조 원. 22조 원을 이명박이 깎아줬는데 박근혜가 얼마 깎았다고? 8천억. 22분의 1도 안 올린 거야. 8,500억인가? 부자들한테 1년에 22조 원을 깎아줬어. 5년 동안 100조 원을 깎아준 거야, 이명박이. 박근혜가 부자 증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8,500억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깎아준 21조 1,500억이 모자란 거야, 지금 세수입이. 그래서 서민들한테 피 빨아먹고 있는 거야. 닥쳐, 빨갱아? 나는 그 노동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경북 구미에 가시면 그 노동당 당원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닥쳐, 빨갱아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예. 나는 이제까지 그 공산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경북 구미에 가시면 그 남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의 동상이 서 있으니까 가서 거기 가가지고 닥쳐, 빨갱아 한번 해보세요. 예. 참고로 구미 시민들 많을 때 하세요. 예. 자, 뭐 오늘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이 정도인데 그 기사 나왔습니까? 고승덕 기자회견? 예. 그 고승덕 기자회견, 예. 아까, 네. 잠깐만요.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캔디고, 캔디고가 뭐야? 캔디고가 뭐지? 고승덕 사생활 얘기로 동정심 유발 옳지 않다. 고희경씨 고승덕 후보 기자회견 반박. 나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27살의 성인.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되길 바랄 뿐. 정치적 음모론 경계.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 고캔디. 고희경. 한국 이름은 고희경인데 영어 이름이 캔디군요. 캔디고 씨가 미디어 오늘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대중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승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고캔디 씨는 1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정확한 표현은요, 고희경 씨라고 쓰거나 캔디고라고 써야 돼요. 예. 캔디고는 1일 미디어 오늘과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고승덕 후보가 무엇을 말하든 그의 자유라면서도 그가 연설에서 언급했던 그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의 편지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고캔디 씨는 앞서 미디어 오늘과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해 2차례 자신의 의견을 밝힐 바 있으며 이번 이메일 인터뷰는 SNS 메시지로 의견을 주고받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 전에 고승덕 고승덕 씨의 주장. 이건가? 고승덕 씨의 입장을 먼저 봐야죠, 우리가. 그래야 공정한 언론이죠? 예. 고승덕 후보, 공작 정치에 맞설 것, 사퇴할 생각 없어. 아까 제목은 달랐는데, 제목이 바뀌었나봐. 고승덕 교육감 후보가 1일 2시 30분 선거 캠프에서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딸 고승희 씨의 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딸 페이스북의 글은 부덕의 소치이며 서울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아픈 과거가 있었다. 딸 양육에 관련해 전 부인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혼과 양육권 등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고백했다. 고 후보는 전처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면서 계속 미국에 같이 가서 살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1998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또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에게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긴 아버지로서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2010년 이전부터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더 전으로 가야 돼. 그죠? 예. 더 이전으로 가서, 그 고승덕 후보의 딸의, 고승덕 후보의 딸의 그 편지글 있나요? 고승덕 후보의 딸, 뭐라고 얘기한 거야? 고승덕 후보의 딸이 쓴 편지, 내용이 뭡니까? 그걸 먼저 봐야 되겠네. 제일 먼저 고승덕 후보의 딸이 쓴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고승덕 후보의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에 대한 그 딸의 입장을 한번 보고 한겨레에 있어요. 한겨레. 가만히 있어보자. 고승덕이 페북 3일 전에 딸과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어. 아니 왜 그런 글은 왜 잠깐만. 요게 그 고승덕 딸의 편지예요. 자,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야지. 그지?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 딸, 자녀 버린 내 아버지 교육감 자격 없다 파문. 고승덕 후보의 딸이 자녀를 버린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고승덕 교육감 후보의 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리 남매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내 아버지 고승덕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신이 고 후보의 장녀라고 밝힌 고희경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시민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To Citizen of 서울,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며 정확한 진실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고 씨는 나는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서울시 교육의 미래가 걱정돼 글을 쓴다며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에 대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내 아버지 고승덕은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o
to the citizen of 서울. I am not a citizen of your city, but I write you today out of urgency and dire concern for the future of your city's education system. 자, 내가 계속 읽으면 골치 아프겠지? 쫙 이렇게 글이 있단 얘기야. 기서 of course he never supported our education in any way, including financially. 훌륭하죠? 자, 고 씨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나와 남동생의 교육을 위해 우리를 뉴욕의 학교로 데려왔을 때도 그는 한국에 머물렀고 우리와 모두 연락을 끊었다. 나는 겨우 11살 때 아버지 없이 사는데 익숙해졌고 매번 아버지의 날 행사에 불참했다며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미국이 기본이 되게 가정을 중시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날이라는 게 꼭 있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교육관이 아버지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녀가 학교로 와서 그때부터 같이 행사를 해요.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지. 어떤 미션을 풀거나 뭐 아버지와 아이만 데리고 뭐 캠핑을 가거나 아이와 아버지만 데리고 가서 어떤 발표회를 하거나 꼭 그런 날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날이라는 행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에게만 집중된 양육을 받으면 그 아이들의 인성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성격적인 교육, 사회성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문제 있는 아버지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은요, 아이가 멍이 들어서 학교에 오잖아. 애가 만약에 이렇게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비상벨을 눌러야 돼. 아이가 폭행의 흔적이 있다. 그거를 학교에 보고해야 되고 선생은 학교에 보고하고 선생은 그 아이들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 보육을 담당하는 복지사한테 연락해야 돼. 그럼 복지사가 바로 집으로 가요. 바로 집으로 가서 아버지나 엄마가 술을 먹고 아이를 학대하는가를 철저히 조사해. 가정환경 조사해.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술 먹고 애를 때린 게 확인됐다. 애 뺏어. 엄마가 멀쩡해도 애 뺏어요. 애 뺏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버지하고 집을 분리하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아이를 돌려줘. 그게 이제 미국은 그게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을 막 때린 거야. 그래갖고 애 뺏긴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 미국 법은요. 예, 미국 법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 굉장히 무서워. 그 애를 뺏어갖고 보육시설에서 그 다른 이제 위탁가정으로 맡기는 거야. 위탁가정으로 막 맡기면서 이 부모는 못 믿는 부모다. 폭력 부모다. 예, 그게 아동보호법이 철저한 나라야. 그래서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상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애가 교육 환경이 어떤지도 보고 그러면서 아이와 아버지의 유대감을 높여줘서 아이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 자, 근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날마다 얼마나 애가 좀 그랬겠어. 그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거나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 싫었다. 나중에는 결국 모른다고 대답하게 됐다며. 왜냐하면 75%는 안 되고 예.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 싫었다. 나중에는 결국 모른다고 대답하게 됐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화와 인터넷이 있었음에도 나와 내 남동생에게 한 번도 연락하거나 어찌 지내는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 씨는 이어 그는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다. 전화나 생일 선물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는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교육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며 가을에는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에 입학할 예정이라며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 없이 이런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서 자라며 언론을 통해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봤고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 말하는 것도 봤다며 2000년대 초반의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 화가 났다. 그는 자녀 교육을 자기 자녀들을 교육한 정도 없고 오히려 완전히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인데다가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국인으로서 칭송받는 것을 보고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 씨는 그러나 고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것을 보고 이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 고 씨는 자신의 혈육인 자녀를 가르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도시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여러분이 여러분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보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신의 자녀들을 신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 서울의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고 씨는 괜찮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이날 아픈 가족사에 대해 세세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버지로서 결별 과정과 재현으로서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큰 상처에 대해 평생 미안한 마음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활동과 봉사에 매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굉장히 길게 썼네요. 네. 자, 이게 이제 고승덕 후보 딸의 글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 고승덕 후보의 주장은 선거 캠프에서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딸 고승희 씨의 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딸의 페이스북 글은 부덕의 소치이며 서울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아픈 과거가 있었다. 딸 양육에 관련해 전 부인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혼과 양육권 등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고백했다. 전처는 둘째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계속 미국에 같이 가서 살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98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며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왜 안 따라간 거예요, 이때? 이때 왜 안 따라간 거야? 부부가 이 자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실 아내들이요, 여자 입에서 이혼해 얘기는 진짜 이혼해가 아니잖아. 여자 입에서 이혼해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이혼해가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 남자가 이혼해 그건 진심이야. 근데 여자가 이혼해 그거는 이혼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 이 뜻이에요. 예, 항상 그래. 그리고 이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달랐다. 근데 일방적으로 떠났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따라가지 않나? 헤어져 이거 진짜죠? 그 얘기 나중에 하는데 여자가 헤어져 그거는 여자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헤어져 그리고 진심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따로 있어. 근데 결혼한 여자는 달라. 결혼한 여자가 이혼해 라고 얘기하는 건 근데 여기서 보면 이혼이란 얘기가 없잖아. 결별이 시작됐다 이런 말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단 얘기예요. 그죠? 예. 자기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시작됐다. 요거는 이혼하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저 또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에게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긴 아버지로서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에게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겼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고 후보는 2010년 이후부터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게 98년에
갑자기 떠났는데 2010년까지는 미국에 왔다 갔다 했단 얘기네? 응. 2010년까지는 미국에 왔다 갔다 했는데 11살 이후로 딸하고 안 만난 거야? 그는 전처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미국에 데려간 후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 만났다며 딸과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에 데려간 후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는 또 딸과 문자와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딸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 그래서 카톡 내용이 나오는구나. 예. 그는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도 넘겨줬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도 넘겨줬다고 말했다. 외롭게 살다가 2004년 평범한 집안의 여기자와 재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막바지에 딸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승덕 후보는 친딸이 올린 폭로글 에도 후보직을 유지하고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용린 후보와 전처 외가인 박태준 전 회장 가문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단의 뜻이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은 저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아, 그러니까 이 고승덕 후보의 부인이 박태준 회장의 딸인 거죠. 고승덕 후보의 부인이 박태준 회장의 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큰오빠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단의 뜻이다. 집안의 뜻이야. 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 상황은 그렇게 낯설지 않다. 차녀. 그러니까 그 박태준 회장의 차녀였던 거군요. 그는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한 것이 우연이 아니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 장관과 총리로 재임했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 문용린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공작 정치에 맞서겠다며 교육감 후보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캔디고 사생활 얘기로 동정심 유발 옳지 않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 고 캔디씨가, 그러니까 캔디고가 미디어오늘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대중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승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1일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고승덕 후보가 무엇을 말하든 그의 자유라면서도 그가 연설에서 언급했던 그의 예. 잠깐만요. 전화통화가 와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하고 캔디고가 서로 연락했었다. 고승덕 후보가 2시 30분에 서울 을지로 캠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재력과 권력자 집안의 딸인 전 부인과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98년 전 부인이 자녀 둘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승덕 후보는 9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집권여당 자민련 총재인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3일 만에 공천권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이에 대해 캔디고는 고승덕 후보의 사생활 폭로에 동참하거나 동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이랬던 딸인가 봐요. 예. 캔디고는 나는 옳은 판단할 수 있는 27살의 성인으로 고승덕 후보에게 아무런 억한 심정이 없다며 내가 그 편지를 쓴 이유는 순전히 서울 시민에게 고승덕 후보가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거나 책임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캔디 고 씨는 자신의 편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데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 편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히려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고승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희경 씨의 편지글이 공개되기 며칠 전까지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재력과 권력자 처갓집 때문에 피해를 봤으며 고희경 씨의 외삼촌이자 박태준 전 회장 아들이 문용린 후보 측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캔디고는 이에 대해 질문에 편지를 올린 목적에 비춰봤을 때 적합한 소재가 아닌 것 같다며 내 편지는 서울 시민들에게 고승덕 후보가 그의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은 것을 알리기 위해 쓴 편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 또 고희경, 고승덕의 거짓 눈물 보고 결심? 이건 또 뭐야? 고승덕 교육감 후보가 서울 교육 시스템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쓴 후보의 딸 고희경 씨는 고승덕 후보의 거짓 눈물을 보고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 두 차례 주고받은 그 인터뷰에서 두 차례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통해 고 후보가 올린 거짓 눈물은 제가 글을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고승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들이자 고희경 씨의 남동생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미디어오늘과 주고받은 두 차례 메시지에서 여전히 고승덕 후보에 대해서 고 후보 측은 고승덕이라고 지칭했으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이번 글이 본인의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족에게는 자신의 결심이 선 이후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승덕 딸이 맞다. 이렇게 됐다. 고희경 씨는 저는 제 스스로 꼭 이 글을 써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쪽으로 소식을 들으면 불쾌할 것을 염려해 글을 올릴 때 어머니와 친척에게 알리긴 했다. 고희경 씨의 외삼촌이 문용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희경 씨는 이에 대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쓴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힌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고승덕 후보의 딸임을 확인하는 미디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 딸 맞다고 답변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2시간 후 고희경 씨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자신의 4살 무렵 고승덕 후보와 남동생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딸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연락을 안 하며 서울 교육감 선거까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도저히 아니고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다며 이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방기한 고승덕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번 고희경 씨의 글은 선거 막바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승덕 후보는 30일 오후 이 글이 알려지자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픈 가족사에 대해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아버지로서의 결별 과정과 재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큰 상처에 평생 미안한 마음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청소년 활동과 봉사 매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고승덕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 이건 문용린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문용린 후보는 후한무치 검찰 고소다. 고승덕 교육감 후보가 자신을 방치한 사람으로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는 친딸 고 씨의 입장 발표에 대해 자녀를 이용한 전처 일가의 문용린 후보 공작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덕 후보는 6월 1일 2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선거사무실에서 밝힌 기자회견에서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이 문용린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조카가 글을 올린다고 말한 보도가 있었다. 박 씨가 문 후보에게 전화를 건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는 박태준 회장의 사망 시 문용린 후보가 장례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박선빈 씨와 문용린 후보가 1년간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함께 재직했다며 딸의 글이 고 박태준 회장 아들 문 후보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후보가 관건 선거뿐 아니라 공작 정치에 능하다며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에 맞서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 후보 측은 아버지와 딸의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는 비정한 아빠의 모습을 본다며 문 후보가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사실로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 후보를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한 시각은 고승덕 씨의 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글 번역본까지 올라왔던 이후였다며 공작 정치 운운하는 고 후보는 후안 묻히며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희경 씨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글이 알려진 뒤 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쓴 입장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는 없음을 확실히 밝힙니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어내려간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볼진 모르겠는데요. 내 생각에 내 감은 어떠냐면 이게 노인층이 노인분들이 노인층 있잖아. 고승덕에게 결집할 것 같아. 감히 딸년이 버릇없이 아버지를 고승덕이라고 부르다니. 예. 내 예상에는 고승덕한테 그 노인표가 집결될 것 같아요. 감히 그 딸년이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느냐. 그러면서 그 노인층은 결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엄마층이나 젊은 이제 이 교육에 관심 많은 층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승덕 후보가 굉장히 그동안에, TV 쇼에 나와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았잖아요.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여성 그 유권자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30, 40대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층은 굉장히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성 후보 측은 여성 유권자들은 이 문제에 충격이 좀 클 것 같고. 그죠? 예.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문제라기보다 지금 막 이게 문용린 고승덕 싸움으로 막 되면서 그 이제 또 다른 교육감 후보가 둘이 있잖아. 이상면 씨인가 이상민 씨인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사실은 뭐 하나 터뜨렸는데 아무도 안 봐. 그 문용린 후보가 지난번에 나올 때 둘을 단일화 시키는 걸 누가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서, 둘을 조율화 해주면서, 이번에는 문용린 후보가 하고, 문용린 후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모 후보에게, 이상면 후보인가?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후보를 사퇴했던 거다. 근데 또 나왔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자회견을 했어.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봐. 관심 있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보다 더 안 보는 게 조희연 씨야. 그 사람보다 더 관심을 못 받는 게 조희연 씨인데, 예. 이 조희연 씨는 이제, 조희연 씨도 이 후보의 아들이, 이 후보의 아들이 아고라에다가 글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보니까, 이 젊은 층, 2세들의 선거운동이야, 보니까. 2세들의 선거운동. 이제 이 고승덕 후보는 딸이 낙선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희연 후보는, 그 굉장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어주면 나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글을 썼어. 그러니까 조희연 후보는 자기 아버지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정몽준 후보의 아들은 선거운동인지 낙선운동인지 좀 애매한? 좀 애매한. 나는 뭐라고 안 했어. 난 선거운동이라고도 낙선운동이라고도 안 했어. 이번 선거는 이 2세들의 그 활동이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보니까 조희연 후보는 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승덕 후보 딸은 낙선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몽준 후보 아들은 선거운동인지 낙선운동인지 알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네. 정말 이번 선거 결과가 궁금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요.